대한민국 대표 정치 길라잡이 정치생쇼.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박진영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이은영 TV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자, 박진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 좋습니다. 이은영 TV. 이은영 TV 많이 구독해 주세요.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은영 TV의 대표이자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신 이은영 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소리 왜 이래? 아이고. 아유, 이게 무게가 잘못이셨어요. 아이고. 뭐예요, 이거? 뭐라고 썼어? 형, 잘 좀 봐주세요. 네. 자, 두 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해설사,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 생쇼, 저는 김용민입니다. 저도 탔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제가 설치했거든요. 요거. 근데, 이게 뭐 100km가 넘으면은 타기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저는 그냥 마음으로만 타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옛날에 그 롤러코스터 어려서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 무서워서 못 탔어요. 한 번도. 그래서 선배님 청룡열차. 예. 청룡열차 세대일 거 아닙니까? 청룡열차 세대죠. 예, 그 뒤에 이제 88열차가 생겼고, 예. 지금은 뭐 다른 롤러코스터가 됐는데,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모레가요. 예. 자, 우리 정치권에 정말, 큰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네. 뭐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기가 막히네. 77.77%.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자,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당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교수님? 저는 뭐 예상보다도 득표가 더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더 높아진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고 국정이 난맥상에 있으니까 그 대척점에 있던 네. 이재명 후보를 사람들이 찾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진 사람이 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대선에서 아깝게 진 사람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와 국민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이제 뭐 어대명에서 거의 뭐 거대명으로 됐는데. 거대명. 네, 예. 저는 취임이란다. 되시고 나서 첫 일성이 이제 영수회담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곧 빨리 만나자 이랬어요. 네. 만나겠죠? 그 의도가 뭘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로 당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추석 전에 사실 저거를 정리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카드는 요 타이밍에 이재명 당대표가 되게 잘 던진 거죠. 네. 서로 윈윈하는 카드가 된 거예요, 지금. 네. 또 뭐 이재명 대표는 대놓고 적대하지 않고 민생이 최우선이다. 민생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으면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수사나 좀 그만하고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지. 이제. 만나서 여기 이제 그런 네 가지를 이야기는 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영수회담 정도 던지면은 네. 원래 이긴 쪽 입장에서 네. 고소 고발 문제라든가 네. 이런 잡다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다 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예. 그런 융통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한편으로 참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민생과 코로나 등 이런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야당의 협력을 얻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조차도 품지 못하는 옹졸한 윤석열에서 네.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이재명과 화합하는 통 큰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또 다음에 또 윤석열이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요. 네. 예. 이런 마당에 네. 화합과 또한 협치에 어떤 네, 네. 그 주도권을 또 갖는다는 면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이건 뭐 계속 수사는 할 것 같습니다. 뭐 정치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또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도 특검하고 국정조사 그렇죠.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 뭐 민주당이 뭐 특검을 뭐 할 의지도 안 보였고,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지? 뭐 어쨌든 특검 얘기 나오니까 가당치 않은 소리. 가당치 않은 소리. 예.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렇게 받을 게 아니었다. 왜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우상호가 아니라 우상미호가 됐죠? 정치 오래 하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요? 정치 오래 하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이게 그 모욕을 주는데 뭐 말이라도 못 합니까? 특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인 것 같고 정치 오래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이제 정답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 접근으로서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보다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국정조사가 맞지 않느냐.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아마 그런 취지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검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라는 형식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우리 그냥 있지 않겠어. 우리도 같이 공격하겠어라는 정치적 수사의 하나의 일종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특검 이야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비대위원장 끝났으니까 그렇죠. 당 대표로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이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력, 전력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정치생쇼 8월 30일 녹화하는 방송인데 참 뭐랄까요? 이 국면에서 총선 전망하는 게 너무 좀 지나친가요? 너무 이른가요? 아니에요. 이제 타이밍 적절해요. 내일 당장 총선이 있다. 그러면 몇 석? 민주당 몇 석? 국민의힘 몇 석? 큰일 납니다. 민주당 200석 하면은 집권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국민들이 거의 그럴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은영 선생님 어떠세요? 155석. 155석? 아니요. 저는 민주당은 앞으로 149석 이상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총선하면 한 200석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80여 석 정도보다는 조금 덜 적겠지만. 아니, 지금 이게 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맞아요.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통상은 한 10년 집권하지 않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뭐 국민의힘이 10년, 뭐 맞아요. 민주당이 10년 이런데 갑자기 5년 만에 갈아치웠어요. 10년 주기설을 바꿔버렸어. 아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5년 만에 갈아치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몇 달 동안에 고민거리였어요. 어떻게 이 민심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게다가 또 선택한 정권은 정말 그 박근혜만도 못한 정권인데 이 민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탄핵은 우리 정치 역사에 완전히 한 획을 그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1권, 2권 할 때 1권이 끝났고 맞아요. 2권이 시작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제 10년 주기술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들은 왕의 목을 친 국민들. 그렇죠. 대회전이 일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왕의 목을 친 국민들이고 현 정권이 못한다, 미흡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갈아치운다. 그러니까 뭐 문 대통령이 뭐 그렇게 뭐 정말 폭군도 아니고 혼군도 아니고 만족스럽지 못했어. 그러니까 갈아치우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놓고 왜 윤석열을 찍었느냐? 문재인의 반대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찍은 거지. 이 뭐 윤석열이가 괜찮아서 그건 더 나아서 혹은 뭐 박근혜 정권이 옳아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 다음 총선 연거푸 3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지만은 이 새끼들이 아니야 싶으면 그냥 민주당이 또 몰아줄 수 있다는 점. 저는 그 점에서 200석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200석을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49석이면은 큰 승리입니다. 149석 정도가 저는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전략적 승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0석 되면은 또 분당하고 또 뭐 갈등하고 이럴 가능성이 또는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은 140석 그리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당 당이 없어 지금. 또 다른 당 또 다른다. 민주 2당 네, 민주. KBS도 1TV가 있고 2TV가 있는데 민주 1당 민주 2당 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당을 그러니까요.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두 당이 합쳐서 200석이 넘게 하면 그렇죠. 어떨까? 아니 민주당 149석, 민주당과 우당들 네. 합쳐서 181석.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 합리적인 사람 21명 당선. 네. 그렇게 해서 네. 180, 200 이렇게 아니, 맞춰지면 뭐 좋겠습니다. 그런 민주당의 우당, 민주당 포함해서 200석은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노선 경쟁하게. 응? 그래서 진보적 취지의 그런, 매운 민주당. 네. 그리고 뭐, 그 슴슴한 맛, 순한 맛, 민주당은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이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갖게 된다면은, 저는 아주 그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얻는 거 싫어. 이번에 176석 얻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하나 몰빵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하나에다가. 그게 공천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음. 180석이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의 문제들을 저는 탄핵 이후에 만들어졌던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사회적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구도의 문제에서 결국은 죽었던 안철수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었던 안철수가 살아나서 제3세력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그쪽과 그 윤석열이 연합했다라는 구도, 포위 전략에 우리가 포위 당한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한 군데 배 한 군데 176석이 타는 것보다 나누어서 여러 배에 타는 거. 그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가지를 못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다당 형태로 있었을 때 보면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야, 참 그냥 국민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쪽 안 하면 저쪽 야. 찍고 이게 더 빨라. 뭐 지금 우리가 참 배부른 고민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셈이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윤석열이가 정치를 너무 못하니까 아주 그냥 개판을 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소화에 좋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아, 어쨌든 좋네요. 예. 아,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예. 이만큼 우리 정치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럼요. 제대로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지. 아유, 정말 지금 또 위기가 닥쳐오는데 가스, 전기, 그리고 그렇죠. 각종 물가. 아유,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 나 참. 사실 정치권에서 언론 미디어 탓하면 안 되지만 이런 사회적 조류도 있습니다. 그 우리 정치가 이벤트화되고 너무 이제 선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늘 우리 국민들이 신상을 좋아해요. 신상.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신상에 그렇지. 막 이렇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철수 신상에 10년 동안 정신 뺏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신상이라고 뽑아준 측면도 또 있어요. 네. 중도층에서. 음. 그걸 흔히 하는 이제 급진 리버럴 현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막 몰려드는 리버럴들이 있어요. 아니, 이 정치는 말이죠. 회가 아닙니다. 갓 잡아서 이제, 회가 아니라 그렇죠. 된장 같은 게 정치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래 묵힐수록, 아, 맞습니다. 오래 묵힐수록 그 맛이 깊은, 예? 국민들이 너무 신상을 좋아하셔도 문제다. 신상은 탈이 나게 돼 있다. 이런 생각. 검증이 덜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새로운 인물 찾는데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물도 찾아야 됩니다만 네. 검증된 인물 그냥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말씀 했잖아요. 네. 본인은 육성을 하겠다. 발탁하지 그렇죠. 않고 육성을 그런 하겠다. 말을 네. 했으니까 좋은 인재들을 그 주변에 고개만 돌면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회를 얻지 못했고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그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노 대통령이나 뭐 문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세력들이 뭐 다 해먹었습니다. 사실.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호가 언제나 호위를 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땡땡 포럼 출신이 아니면은 너는 청와대 못 들어와. 맞죠? 근데 그 땡땡포를 처음 들어보네. 땡땡 포럼이 아니었나? 맞아요. 맞지? 예, 기억, 지읒, 또는 지읒, 시읒, 네. 재수.
그래요. 너무 해먹으셨고 노무현 때 해먹었던 분들이 또 문재인 때도 해먹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지 말고 좀 고개를 돌려서 저는 뭐 특정 세대를 뭐 배제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합니다. 특정 세대 배제는 그건 인종주의죠. 그게 아니라 역량이 되는 분들에게 특히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참신하고 정말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요즘 저기 박지원 원장님 보니까 참신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박지현 씨하고 박지원 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저기 된장에서 아예 화석이 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 그렇죠. 그만하셔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나와서 구수한 뭐 이야기 들려주시면은 그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역할도 크시죠. 그럼요. 그것만 해도 뭐 그게 어딥니까? 예. 자, 오늘 할 얘기들이 많은데 우선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20년 주류 친노 친문 역사 뒤안길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오늘 냈어요. 예. 뭐가 달라질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한 주류가 된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들도 보면은 한 명 빼고 전부 자기 사람이다시피 하고요. 또 본인 자신은 77.77%의 이런 지지율로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고요.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성과를 내는 정치인, 또 자기 브랜드가 있는 정치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신의 정치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도지사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온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중앙에서 이 명망가 또는 뭐 셀럽형 정치들의 시대가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시대는 이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쉽게 지난번에 안 되셨는데 이제 민주당의 대표가 되셨으니까 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그 민주당의 기본적인 모토 플러스 이제 그런 어떤 그 실적을 내는 정치인, 뭔가 그 아웃풋이 있는 정치인 이런 그렇지. 형태로 이제 그 정치 인재의 상을 좀 변화시킬 거는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 여전히 그런 그 정치인에 대해서 좀 가볍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 중심에 그리고 현안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정치인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국민 일부는 또 너무 가볍다. 정치인은 국가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발걸음도 느리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화를 시키시면서 그 지난 대선 때 또 하나의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현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바꾼다 이런 이미지가 또 이렇게 좀 잡힌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그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건데 바로바로 근데 이제 말을 바꾼다 이렇게 그렇죠. 오해를 산 이게 거예요. 이제 너무 예. 그 공약이나 내시는 메시지가 너무 잘게 쪼개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사가 뭐 그런 게 하나 났던데 이제 대표는 민생 중심 가고 최고위원들이 누구누구 역할 맡아가지고 저격수 한다 이런 그 얘기가 기사가 중앙에서 났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당 대표는 일성이 민생이고 네. 민생이면은 뭐 자기는 협력한다 이랬지만은 이 최고위원들이 김건희 특검 그렇죠. 이야기하고 네, 세게 얘기 많이 했죠. 그 외의 여권이 아주 발끈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조합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이재명 대표님은 이제 그런 속에서 그 국가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본인의 국가 아젠다를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저희가 민주당이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되게 오래 많이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민주연구원에서 뭐 대선 백서 평가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냥 짜깁기 형태로 나와서 뭐 이념 성향이라든지 당의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고 최근에 들어보면 특히 교육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 개혁을 못했다. 더군다나 그 탄핵을 통해서 교육 자치를 하고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교육은 중앙교육부가 다 잡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인적 자원 육성이나 교육이나 또 남북 관계나 좀 큰 틀에 거해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 근데 사실 너무 가볍다. 너무 말하자면은 익숙하지 않은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까?
이제 그게 이재명의 브랜드면은 본인은 이재명 좀 브랜드를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죠.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진지한 보수파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진보 원래 좀 가벼운 거예요. 진보는 기존에 있던 가치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좀 가볍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배신하고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싸가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진보의 본질적인 성향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집권을 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라든가 큰 선거를 앞두고는 빨리 중도라든가 통합적인 모습을 가져가지고 좀 그 중간에서 이제 스윙하는 표들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서의 변신도 좀 필요하다. 그 말씀 근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윤석열이한테 품위, 품격 이런 거 누가 기대했습니까? 기대한 사람은 없어요. 없죠. 그 품위, 품격이 있어서 윤석열이 찍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이미 이재명이 굉장히 날쌘 정치인이고 그리고 모가 많이 난 정치인이고 그런데 뭔가 화끈한 변화를 이끌어낼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자꾸 좀 기성 정치인 따라가라 이런 조언들이 물론 이제 뭐 안정감을 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랄까 좀 이재명 맛을 좀 많이 깎아먹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 당도 좀 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금방 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이 당의 이념이 빨리 우리도 이 흔히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요즘 젊은 세대들의 성향을 반영해야 돼요.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우리 좀 벗어나야 돼요. 네. 사실은 그 인국공 사태에서 보였던 게 아직도 우리가 이제 집단주의적 정의에 빠져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관념주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지 기반의 문제에서도 이제 서민과 중산층 여기에서 사실은 전문직, 경제계, 풀뿌리 민주주의, 뭐 종교계 이런 쪽들까지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이 집권하면서 유대계 금융자본, IT 자본 이런 그 자본들과도 손을 잡아요. 반대편에 공화당에 누가 있냐면은 철강산업, 석유산업, 군수산업. 군산복합체 이런 전통적 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뭐 반대 미국 민주당도 우리도 산업 기반을 가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전략을 바꿨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앞에 말씀하신 이 정당 엘리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운동권과 호남 연고의 엘리트들, 전문직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서 이 정치 엘리트들이 외부에서 영입됐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경제 관계자들, 이익단체 관계자들 또는 풀뿌리 운동한 사람들 이런 들 중심에서 당에서 데리고 와서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바꿔서 정치 엘리트 지금 충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86 이후에 힘의 공백이 생겨날 겁니다. 100%.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단기 필마로 된 것이지 세력이 제대로 당내 엘리트 세력이 밀어서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같이 했던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비주류인데 비주류 그 좋은 뜻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시대적 흐름을 타지 못했다라는 나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주류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 의미에 호흡하는 엘리트 세력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하나의 좀 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그래요. 박수 쳐야 되나? 그 사람이 주변에 참 많았으면 좋겠고, 네. 예, 그 좋은 인재들이 많이 붙어서 이재명 플랜을 짜되 이재명의 맛을 물타거나 혹은 실추시키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의적이었어요. 네. 의적이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네. 한 지역을 점령한 큰 반란군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성을 점령했습니다. 네. 그 광군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광군 중에도 쓸만한 사람 쓰는 거고 이 광군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그리고 우리가 게릴라를 할 때 있었던 기동성, 네. 역동성을 적절히 접목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지금은 이 말씀이 또 좀 귀에 솔깃한 게 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 10명 중 6명이 지금 싸우겠다고 현 정부랑 그런 상황이니까 제 말씀 좀 가만히 계셔도 그런데 이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군대 전술에서 진지전을 하더라도 기병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언젠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그렇지. 있으니까. 네. 기병 많잖아요. 지금 최고위원들 다 기병이던데 보니까. 아예 뭐 여러분 농담으로 한 얘기인 거 아시죠? 예, 그만큼 이제 윤석열이 엉망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단순히 남의 그 실수나 실책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신임을 주는
DJ가 경제 위기 때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구원자 비슷하게. 네. 그렇듯이, 야.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이재명 말고는 없다라는 믿음을 이제 국민들에게 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 소득주도 성장,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에서 성장되는 것은 인류의 꿈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같은 이제 대외경제 의존을 향해서. 그렇지. 부동산 문제, 흔히 하는 말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완벽한 균등적 부동산이 되느냐?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간 경직된 진보적 아젠다를 많이 던졌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재명 이 민주당에서는 이 경직된 진보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서 실현 가능한 그런 쪽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과도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 이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진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론을 좀 깊이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를 위해 이재명 이게 전형적인 이 자유주의 정신이에요. 네. 내가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지 공동체 속에 내가 내가 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사이트가 FM 코리아라고 네. 반민주당 성향의 이대남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곳인데 제가 거기서 매일같이 봅니다. 네. 매일같이 보면서 느낀 것이 야,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반윤석열이 됐거든요. 근데 친 이준석이야. 그렇죠. 그런데 극혐 민주당. 민주당은 극혐이 됐어요.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저도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뭐. 그래도 누가 좀 땡겨줘야지 좀 아니, 안 덜 땡겨도 올라갈 돼요. 텐데. 저는 조용히 들어가서 눈팅만 하는데. 자명을 눈팅 하시면 하는데 돼요. 뭐 초대를 해, 나팅 하는데. 나는 좀 시끄럽게 들어갈까 싶었지. 아니. 좀 지난번에 쫓겨나. 이재명 네. 그 후보가 가서 글 썼다가 차단당했어요. 그러니까 네. 또 남국 김남국 차단 쫓겨나요. 근데 김남국이 거기서는 좀 굉장히 동정표를 받더라고. 어? 그래요? 남국 이모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정치를 보는 눈이 예리해요. 예. 되게 미시적이지만 예리하죠. 이게 미시적인 거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 왜냐면 언론들이 안 보니까. 국민의힘의 우호적이니까. 그 기본적으로. 친구들은 기성 언론을 안 봐요. 아니 그 기성 언론에서 많이 퍼오더라고. 이쪽 네. 아젠다나 이런 많이 얘기들을. 퍼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보다는 우리는 예를 들면 아무개는 쟤는 저쪽 봐야, 쟤는 저쪽 계열이야 이러지만은 얘네들은 그런 선입견 없이 쭉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친구들이 기성 언론 안 본다고요. 네. 그렇지. 물이 안 들었어. 김종인 말도 네. 고지고대로 듣고 그래서 김현정 씨 진행할 때 나오는 사람들 얘기도.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박민영 이런 인간들 윤석열에 붙은 청년 정치인들은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장해찬 그렇지. 예찬이까지 우리가 평해야 되나? 아니 그 펜코가 펜코에서 펜코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걸 보면서 정치에 대한 아주 굉장히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과 함께 이준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우호적 정서가 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된장인 줄 알고 먹었는데 똥이다 이 분위기. 근데 민주당은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저한테 국민의힘이 그러고 하거든요. 우리 정치의 암적 존재, 찍을 일이 전혀 없는 입당을 하더라도 장난으로 입당하는 그런 존재, 그게 국민의힘인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국민의힘을 찍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걔네들도 거의 그래 보여요.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극혐이 됐을까? 이분들이 느끼는 이념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네.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편집해도 돼요 혹시나. 미국 라이브로 나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진보인데 거기 리버럴리즘이야, 자유주의야. 그다음에 공화당은 뭔가 하면은 공동체주의, 보수주의, 온정주의라고 해요. 근데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이 공동체주의예요. 그리고 이 흔히 하는 국민의힘이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해. 자유주의가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는 리버테리안이라고 그래요. 리버테리안. 자유지상주의자. 내 개인의 자유만 중요하고 내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하고 조화로울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가 균형감을 이루자. 이거는 이제 그냥 자유주의야. 리버럴리즘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민주당에서 리버럴리즘이 굉장히 쇠퇴했어요. 네. 쇠퇴하고 이 구좌파식의 유럽식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486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면서 쉽게 계속해서 얘기해서 이제 관념주의. 그렇죠. 관념적 좌파가 자리 잡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 관념에서 벗어나면 너는 사파야, 이단이야, 사이비야. 네네네. 이렇게. 그 관념 중에 관념이 뭐냐? 관념 어부 관념. 바로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도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페미니즘 때문에 애들은 완전히 민주당을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페미니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게 그 이대남들이 처음에 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다 찍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엇나갔는데 당에서 그거를 계속 좀 케어하고 소통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또 그 세대 그런 그 펜코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또 이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이나 이쪽에서는 똥인데 왜 찍어 먹었냐 이러고 또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이직남이라고 해서 막 모욕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좀 발언 이상하게 하면 다 이찍나마 너 조용히 해 막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념 성향 분류를 저는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민주연구원 쪽에 아예 그거는 좀 중장기 과제로 맡기시고 그 소통을 좀 많이 하시면서 실질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그래서 아니 네. 뭐 저는 페미니즘 반대로 가자 이런 그건 게 아니- 아니라 그렇죠. 그냥 뭐 그래 존중할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 체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왜 이 페미니즘 앞에서는 다들 이렇게 몸살이고 뭐 침묵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도 제가 저희 재방송에서 한 건데 2019년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가지고 네. 3년마다 네. 이 성폭력 관련 실태 조사를 하게 해놨어요. 네. 근데 그 조사가 지금 이제 2021년에 해가지고 여가부가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살짝 자료실에다가 그냥 올려놨는데 7,000명 플러스 중고생 1,000명에서 8,000명을 조사한 자료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뭘 조사를 한 거예요? 성폭력 실태 조사. 그러니까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물어보면은 이제 그 평생 동안 당신이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를 다 받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걸 설문지를 봐야 돼. 근데 이게 결과를 보면은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여성 7,000명과 그다음에 중고생 여성 7,000명. 여성들만을 상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성별이 여성, 남성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상으로 나온 걸 보면 여성만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물어보는 것도 평생 동안 저 뭐 이렇게 피해를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뭐 한 번은 받아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아봤다라는 응답이 거의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공개를 안 했고. 이걸 공개 안 했는데 JTBC가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 이런 식의 조사는 좀 제가 그 자료를 찾으려다 못 찾아가지고 설문 같은 걸 좀 디테일하게 못 봤는데 이런 식의 조사를 하면 이게 사실이 그러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일방의 진술만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설계가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99%는 나는 가해 안 했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남녀를 같이 해서 인식차를 보든지 그래 그 인식차만으로도 그렇죠. 연구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면 되는데 네. 이러면 이런 식으로만 조사하면은 몇 프로라고요? 34점 몇 프로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 3분의 1은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결론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강간의 왕국이 되는 거야. 그런 그냥. 대목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가부가 이 조사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너무 극단과 극단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이런 게 여가부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모든 남자들을 다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정부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도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가족부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 등이 그 범죄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걸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막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참 관념주의를 탈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념은 뭐 교육도 필요 없잖아요. 이미 뭐 평생을 관념주의에 살아왔는데 이 관념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 또 청년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 고민을 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성세대들이 관념에 쌓인 이유 중에 하나는 책을 통해서 흔히 하는 말로 이데올로기라든가 사회 체계를 공부해서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해외 여행이라든가 선진 문물들 그쵸. 다 경험해보고 온라인을 통해가 거의 직접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 다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게 젠더리스예요. 개념 자체가 성별 차이를 거의 인식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탈근대 사회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68운동, 68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걸 이제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소르본느 대학에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여성 기숙사에 남자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락해라. 이게 뭐냐면은 성의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완벽하게 서로가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동등하다. 상호갑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68혁명. 68혁명에서 시작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현상이 생기는 게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렇지. 그렇죠. 예. 성해방도 같이 68혁명의 예, 그렇죠. 하나의 기치였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저도 이 남북 단일팀을 위해서 네. 우리 선수가 좀 희생해야 한다. 거기에 사실 정말 조금도 이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젊은 뭐 세대들은 젊은 다르잖아요. 세대들이 그거에 대해서 폭발하고 그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그게 경직된 자세지? 젊어가지고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내가. 제가 우리 김포가 접경지가 많아서 철책선에 애들 데리고 가는 그런 행사를 가거든요. 네. 우리의 소원은 평화라고 노래 불러요. 네, 통일이 애들 아니라. 통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인데 왜 통일 안 하고도 잘 살고 있는가? 그럼 앵글로 색슨 정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민족이라는 개념과 국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런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이걸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평화롭고 자유롭게 모두가 동등하게 잘 살면은 꼭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젊은 친구들은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잠시 광고하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 더 광고하시죠. 얘기하고. 예, 이 광고 진짜 아, 옛날에 머리 감았잖아요. 이거 그렇지. 디아페 비누. 네, 정말 좋은 비누입니다. 저도 집에서 매일 쓰는데 샴푸로 쓰고 나온 날과 디아페 비누로 머리 감고 나온 날 차이가 있습니다. 디아페가 훨씬 좋습니다. 저 아까서 한번 하세요 또. 아니 근데 이제 카메라 앵글을 저기 맞추기 쉽지 않아서 그런데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네. 근데 너무 정말 재밌었어요. 머리를 물론 거품을 내고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머리를 극적이질 않아요. 이 디아페 비누를 쓰면. 그래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떡지지 않는다고 느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부가 맑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정착할 만한 비누를 찾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자, 저 김용민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소개해 드립니다. 비누 유목민들을 위한 디아페 비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아페 비누에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어성초, 한방재료, 그리고 제주도산 마유 성분 등이 들어 있습니다. 마유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추출한 기름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수분이 적당량 함유돼서 피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서 끈적임 없는 보습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 비누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아페 비누는 6주 동안의 숙성 기간을 충실히 지켜서 더욱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일반적인 비누와 달리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화제를 넣지 않고도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유황을 사용해서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풍성한 거품이 나서 기분 좋게 샤워하실 수 있습니다. 디아페 비누 한 개가 9,000원입니다. 좀 가격이 나가긴 하는데 한번 써보시면은 야 9,000원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겁니다. 포장 없이 이 디아페 비누 3개 받으시면요 21,300원이고요. 포장까지 꽉까지 해서 받으시면 22,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디아페 비누 추석 이벤트로 2세트 구매 때에는 비누 1개를 추가 증정합니다. 3세트 구매했을 때는 비누 2개 추가 증정 이벤트 하고 있고요.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 비누 1개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밤약과입니다. 공주 밤약과. 네, 추석에 이웃들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공주팜의 밤약과인데요. 공주팜 밤약과는 덜 달고 덜 기름집니다. 덜 달고 덜 기름집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 당뇨 있으신 분들 이것도 드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간단해요, 독특하네. 간단하고. 맛있네. 네, 그렇죠. 담백하네. 이게 그 완전히 설탕으로 기름으로 떡칠하는 그런 밤약과 여러분 잊어주세요. 예, 원래 약과는 약이 되는 과자라는 의미인 만큼 공주팜은 설탕과 화학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주팜 밤약과는 100%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끔씩 손톱이 씹히기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예. 아주 이 장갑 끼고 아주 깔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죽도 자동 반죽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 수작업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패스츄리처럼 수십 개의 결이 살아 있어서 바삭하면서도 쫀득합니다. 네, 밤약과 한 봉. 예, 한 봉이 요게 한 봉이 아니라 우리 이은영 소장님 저 자리에 있는 저게 한 봉입니다. 저 한 봉이 7,000원입니다. 싸네요. 7,000원, 250g. 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5봉이면 7호 35, 35,000원이어야 하는데 5봉은 32,500원. 어우, 10봉이면 7만 원이어야 하는데 57,500원. 정말 싸게 여러분들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10봉 세트 구매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인데 아마 맛을 보시면은 10봉을 구매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임을 느끼실 겁니다. 나눠주셔야 되겠네요. 예, 아니, 그렇습니다. 예. 사서 네. 차에 두고 출출할 때 먹어도 되겠다. 그렇지. 예. 자, 2022년 추석을 맞아서 주변 분들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 부담 없는 명절 선물 찾으시는 분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공주팜 밤약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금방 뷔페에서 밥 엄청 먹고 왔는데.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들어가요. 너무 그래요, 맛있어. 그래요. 네. 자,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제가 표현하자면은 네. 제가 냉면 좋아하거든요. 물냉면 약간 닝닝한 깊은 맛이 나는 거 좋아하거든. 그런 느낌이야. 달지 않고 기름지지 않으면서 그 평양냉면 같은 거. 맞아요. 제대로 된 평양냉면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거. 네, 평양냉면은 너무 맛이 없고 맛이 없다는 게 입맛에 안 맞고? 아니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왜 무미한 맛이 평양냉면 중에 살짝 대중화된 거. 그런 느낌. 내가 브랜드를 이야기 못 하겠는데. 네, 그렇지. 예. 우리 흔히 하는 3대 면옥은 좀 대중화 좀 덜 됐어요. 그 외에 이제 살짝 대중화된 그런 느낌으로 맛있다. 맛있는 밤약과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밤약과는 다 잊어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요거.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그 한 봉에 7,000원인데 10봉은 57,500원입니다. 네, 싼 가격에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 박시영닷컴도 있는데 박시영닷컴은 잊어주시고 김용민닷컴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서 이걸 만드셨어요. 약과를요? 약과를 만드는데 제가 늘 옆에서 엄마 설탕 더 넣어, 설탕 더 넣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야, 설탕 덜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네요. 그럼,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예. 자, 공주팜 밤약과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공주팜 밤약과.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당은 정말 엽깁니다. 예, 그래요. 정말.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우선 비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준석 가처분 신청 사실상 인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인데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비상이 아닌데 그렇죠. 비상은 무슨 니들이 비상으로 만들었잖아 일부러. 이준석 6개월 후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 대행이 하면 될 걸. 뭐하러 완전히 이준석이를 축출하고 말이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이 못 돌아오게 만드느냐. 이준석한테 이게 상당히 큰 치명적인 치명적인 피해를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지금 끼치는 건데 닥치고 비대위 위원장 당신 인정 못해. 그냥 비대위 해체하든지 해. 이게 법원 판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토요일 저녁에 비대위를 다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쵸. 야, 요거는 틀림없이죠. 오다가 내려간 그치, 거지. 오다가 내려왔지. 청와대로부터. 그렇죠.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로부터. 그렇게 해서 다시 비대위 만들어. 그래 놓고 또 인용해봐. 대통령 뜻을 한번 거역해봐. 사법부. 너희들, 그렇게 잘났어? 얼마나 니들의 위상이 초라한지 한번 맛볼 테야?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기각될 줄 알았어요. 기각될 줄 알았는데 제가 또 토를 달았죠 그때. 네. 인용된다면은 당원 당규를 바꿔서 다시 비대위를 시도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정당 내부에 있는 협소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원 당규를 바꿔서 다시 비대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또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급 입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상황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의 규정을 바꿔서 적용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소급 입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서병수 이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안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럼 부의장이 보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절차상 하자로 또 걸릴 겁니다. 그거 안 될 거예요. 네, 그 그렇기 의장이 때문에 있는데 사회권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 멋대로 부분에 이렇게. 있어서 야, 또 가처분 신청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는데 그 아마 서병수가 그때 또 가처분 신청하나요? 이준석 대표가 이미 할 거예요. 벌써 했어요. 이미 할 거예요. 비대위원 네. 대상으로.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계속 하다가 보면은 절차가 그래도 한 번씩 아기가 맞아지는 상황이 한번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당이야 뭐 엉터리가 되든 개판이 되든 말든 이준석만 죽이면 된다. 근데 그런 이런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면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준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뭐 설령 성상납을 사실로 확인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이 믿겠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이제 또 어렵게 됐고 의총 때 4개 결의한 것 중에 핵심은 새 비대위로 이제 많이 보도는 됐지만 진짜 핵심은 이제 제명을 다시 한 번 더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날리겠다. 그게 그 국내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문제가 더 많이 회자됐어요. 이거를 지금 추가 징계를 더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거 얘기가 논의되자마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 다시 가처분 신청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지금 비대위의 직무대행을 또 가처분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원 단계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늪에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잘 던진 거예요. 영수회담을. 영수회담을. 네. 윤석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그렇죠.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같으면은 겉들도 보지도 않을 안 거예요. 했을 겉들도 거예요. 보지도 않는데 네. 본인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아이고 저 손도 한번 잡아볼 만하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YS DJ가 경쟁하다가 YS가 대통령이 됐어요. YS 초반에 지지도 90% 잘 나갈 때 네. DJ 외국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YS가 위기에 몰리니까 YS가 제일 먼저 누구 손을 잡았어요? DJ 손을 잡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의 그 비서관들, 그 정무 1, 2 비서관을 다 잘랐더라고요. 지금 그 상황과 관련해서 윤핵관끼리 싸운다는 얘기도 있고 윤핵관을 밀어내고 검핵관하고 싸운다는 검핵관. 이 얘기가 있고 대통령이 거기서 지금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완전히 어수선한 지금 콩가루 상황인 것 같아요. 양쪽 다. 당도 제가 그렇고. 좀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네.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새로운 윤핵관 정치 기획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이 싸운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윤핵관이 아닌. 그렇죠. 이제 저기 전문적인 정당을 좀 아는 사람들이. 네, 뭐 정당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또 이런 걸로 또 뭐 하도 허위사실 공표로 소송을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사선 의원 네네. 친박 네. 박근혜 대통령 누나라고 했던 분하고 같이 한잔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윤상현에게 또 다시 기회가 돌아옵니까? 뭐 그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상현 권성동 아웃시키라고 지금.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성민 전 의원이 아, 네. 좀 신뢰받는다. 아. 갑자기 또 그런 소문이 또 돌고 있습니다. DJ 비서 출신이.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 80명 정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내에서 대부분의 당 출신들은 정치권 출신들은 이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들을 그 사람들을 검사 출신으로 다시 채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치 기획 집단으로 채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치 기획 집단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김한길 대표의 의중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재밌는 거 보시면은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네. 장제원 의원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네. 수습을 해야 된다고 바꿨어. 이야기했습니다. 입장이 친장제원인 안철수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입니까? 윤한홍 의원은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인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3인방 목소리가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짜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중표를 하는 것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면은 이 세 사람도 분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실제로 그 대통령실에서 사람들이 막 잘려나가는데, 네. 윤핵관 출신들, 윤핵관에 의해서 천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로 잘려나가고, 그렇죠. 저 검사 출신들은 또 이렇게 계속 그대로 있고. 호가호위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수석을 안 자르고 비서관을 자르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홍보수석도 잘릴 거로 제가 홍보수석이 아니고 뭐죠? 시민사회 수석도 수석. 잘린다라는 이제 소문이 아니 파다합니다. 정무수석이 잘리고 1, 2 비서관이 잘리는 거지 어떻게 비서관을 자르고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돌아다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뭐 대통령실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비대위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못 구성해요. 제가 볼 때는. 못 구성한다. 네, 못 구성해요. 그럼 어떻게 그 권성동 비대위 임시 비대위원장제로 지금 간다? 그 이제 친윤 쪽에서는 그 비대위 직무대행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 그냥 원내대표라고 해달라. 이렇게 정정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또 저기 또 가처분. 윤석열 가처분 아니 이준석 이준석 가처분. 가처분 또 당하니까. 아,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최고위원회의 이 직무대행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직무대행을 지난번에 사퇴했어요. 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최고위원 한 명입니다. 원내대표. 김용태. 김용태. 김용태가 지금 최고위원이 직무대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무대행을 해야지. 네. 근데 이제 김용태는 이준석 깨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쪽으로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해요? 뽑겠죠. 뽑아요? 사실 거기에 대한 주호영이요. 아, 원내대표를 그런 뽑는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진짜 그 주호영.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권성동 이후에 윤핵관 중에 원내대표가 된다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게 두려워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계속 끌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별 방법이 없으면은 별의별 꼼수가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야, 주호영을 원내대표로 세운다면은 네. 그건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거죠. 자멸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은 전 비대위원장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기 전대를 늦게 하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연내하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권성동을 붙잡고 너 빨리 이거 다 싹 정리하고 나와 이러는 거죠 지금. 권성동이 그 지난 토요일에 권성동으로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네. 권성동이 지금 또 그 절대로 뭐 잘못 인정하고 나갈 마음 추호도 없는 것 같고. 본인도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신뢰를 받으니까 지금 안간힘 쓰고 정리를 아니 하는 지금 거지. 이 사태의 그 시발점에 누가 있습니까? 권성동 아니에요? 그 들어보세요. 그 저기 이폰 때문에 이폰에서 벌어진 살알 때문에 참 그렇잖아요. 좋은 거 하네. 이 뭐라고 그러지 이거? 폴더폰 아니 플립 이폰에서 저기 체리 따봉 그쵸. 그것 때문에 시작된 사달인데 그쵸. 지금 권성동이가 너무 고개를 쳐들고 다녀요. 난 그게 이상해. 그래서 저 별명을 붙여줬어요. 네. 영생교 교주다. 아무리 실수해도 죽지 안 않는다. 죽어 언제든. 절대 안 죽어. 이 정도면은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특별히 뭐라고 그러지? 총애한다기보다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거보다는 네, 그걸 뛰어넘나? 권성동이한테 뭐 약점이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약점 잡히면 꼼짝 못 하거든. 하여튼 여의도에 이제 통설로서 정치인 중에 최고의 윤회과는 권영세다. 권영세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라면 먹고 가실래요? 장재원이다. 세 번째 권성동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권영세를 당대표 시키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인데 바로 빼와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분이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도가 너무 약해요. 근데 뭐 당을 위해서는 차라리 권영세가 낫었죠. 권영세 장관이 낫었는데 지금 2명 아직도 장관 임명을 안 해놓고 있는데 통일부를 빼온다? 이건 난리 나지 그러면. 지금 아직도 임명이 안 됐어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이게 나라냐 참. 교육부 장관은 또 사회부총리를 겸하지 사회부총리 않습니까? 겸하니까요. 사회부총리도 자리를 지금 비운 상태고. 야, 이게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새 원내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원내대표가 이제 그 최고위를 그게 순리대로 가는 게 최고위를 빨리 보궐선거에서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수습하는 국면으로 어쨌든 가야 돼요. 비대위로서 비대위 그 대행으로 웃기네 이 말도 비대위 대행 비대위 직무대행. 비대위 직무대행 비대위의 직무대행이 앉아있다. 이 말도 웃겨.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대표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임시로 꾸린 지도부인데 비대위 대행. 진짜 지금 웃음밖에 안. 아니 그리고 비대위 가려면 비상상황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야 진짜 이제 비상상황 진짜 비상상황 됐네. 이거는 놀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비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조항 몇 개 넣어가지고 비상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이 당원당규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의가 되게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거론되는 안은 최고위원 절반이 사퇴하면 비상사태다. 네. 뭐 이런 걸 지금 넣으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갖고 비상사태가 될까요? 아니 그나저나 그거야 이준석이를 자른 이후에 뭐 만든 비상인데 이준석이를 자른 자르기 위해서. 다음에 만든 당원 당규인데 그게 어떻게 이준석이한테 그 불이익의 명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럼 아마 이준석 추가 징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이 비대위는 안 가도 그 상관없고 일단은 그러면 쟤를 아웃을 시켜라. 출당을 시키든지 그 출당 권고. 제일 좋은 거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버리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그리고 또는 뭐 이 흔히 하는 말로 이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 당시에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 듯하다라고 언론 플레이 좀 해주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준석한테 뭐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건 정치 보복이에요. 이준석이 정치 먼저 지금 프레임을 걸었어요. 윤핵관이 경찰 만났다고. 그냥 여기서 좀 망신스럽더라도 그냥 한 수 접는 게 낫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무난한 다시 방법입니다. 포용하고 그렇게 그래서 당 안에서 스스로 고립돼서 소멸되게 해야지 왜 자꾸 키워주냐 이거야. 그렇죠. 지금 전대까지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지금 당대표는 못 되거든요. 그럼 그냥 국회의원 자기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했을 때, 그냥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빨리 다 정리하고 그냥 순리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다 묻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혼란상이. 그렇게 해서 순리대로 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는 그걸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어제만 14명이 잘렸어요. 잘렸다기보다는 뭐 짐 싼 사람들이. 비곡산장이에요. 예, 14명이 이제 옷을 벗었다? 아니, 이거 뭐, 짐 싸고 나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짐 싸고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흔합니까?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임기초에 무슨 행정관을 왜 잘라? 게다가 또 그 임기초인데. 그렇죠. 저는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관저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지금 왜 아직도 지금 출퇴근을 하냐고요. 빨리 관저 입주를 아니, 해야 돼. 한 달만이면은.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아직도 못하고. 관저에서 용산 청사까지 한 몇 분 걸리나요? 5분, 10분 얘기하던데. 지금 관저에 입주를 안 하고 저렇게 출퇴근을 하니까 경찰 병력이 지금 뭐 600명, 700명이 추가로 지금 경호를 한다고 하지. 그리고 지금 관저를요, 원래는 청와대 일때는
그러니까 국방하고 경찰하고 그다음에 경호처 세 개가 경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경찰을 잘라냈대요. 경찰은 빼고 군인이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하고 왜 이렇게 계속 그 척을 짓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이제 말하자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경찰보다는 아니 신변의 위협을 지키게 세 개의 군대도 지키고 저는 경찰도 그 이야기 했지 지키고. 않습니까? 그 성일종 씨입니까? 네. 그분하고 그렇게 정책위원장? 했잖아요. 경찰은 총 갖고 있으니까 늘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 총알 6개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더 위험하다고 느끼나? 아유. 아니 근데 왜 청와대를 나왔을까? 그게 다시 한번 좀 진짜- 여기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청와대를 뭐 미술관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당장 누가 생각납니까? 딱 그분이 생각나죠. 그 사모님. 네. 용산이 음. 그 보기 입지가 좋아요. 용산이요? 예, 입지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 우리 아는 바로 이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요. 청와대는 동양적,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좌청룡, 우백호, 그다음에 북한을 통한 옛날 이 직사화기로부터의 안전 이런 쪽으로 이제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인데 이 용산이라는 한강변에 돌출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한강변에 돌출한 부분들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가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조그마한 성지 가지고 이제 외국에 성 가보면은 강변에 쫙 올라가서 요새처럼 딱 지어 놓잖아요. 예, 그런 생각들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풍수지리 이상을 넘어서는 뭔가 무속적인 요소가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저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용산이 뭐 터가 좋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다지만 여기가 지금 사방이 다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죠. 예. 그게 오히려 그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과 업무의 공간으로서는 좋지 않지가 않다. 그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네. 유럽의 왕들이라든가 황제는 관종이에요. 그래서 되게 높은데 이렇게 그렇죠. 높은 데 성을 올라가서 보이게. 높은 데 단을 쌓고 높은 데 성을 쌓고 올라가 있는 네.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아늑한 곳에 가는 거예요. 안 보이게. 예,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1차원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욕망 체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매우 또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가늠하는 것보다도 매우 단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공사가 늦어지는가? 저는 그냥 뭐 업체가 부실해서 뭐 이런 뭐 보안 시설이나 다름없는 대통령 관저를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좀 분에 넘치는 일이어서 이렇게 늦어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날짜 맞추는 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입주 날짜. 그거는 그것까지는 내 상상을 못 하겠고 의리의리하게 짓고 싶은 거야. 의리의리하게요. 내가 그래서 이 나라의 국모다. 내가 이 나라의 탑 오브 탑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래서 변기가 뭐 2천만 원이라면서요. 그거 왜 그러겠어?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있죠. 늦어지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김진애 의원,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건축가를 할 수 있는 우리 김진애 의원 말씀은 자꾸 자꾸 생각이 더 나는구나. 건축주가 와가지고 이거 다 결정을 해달라. 안 해주고 했던 거 엎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무려 5개월이 늦춰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예상이 추측이 된다, 짐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여관집 딸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관집 딸이요? 예. 아, 그래요? 로봇에 최은순이 로봇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중축공사하다가 걸려가지고 홍만표 검사로부터 저기 기소가 됐어. 그 신문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치 이제 한 9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에 김명신 씨가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였는데 이제 최은순이 그 호텔에 여관집 딸이라고 제가 이제 말을 이제 붙인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 이렇다 신분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기득권이 얼마나 대단한데, 쳐주기나 하겠어? 근데 이제 자기가 각고의 노력 끝에, 그쵸. 허위 경력으로, 논문 표절로 그 각고의 노력 끝에 탑 오브 탑이 됐잖아. 그 사는 것도 의리의리해야 된단 말이지. 내 격에 맞게. 예, 이미 민간인으로서는 가장 비싼 집이라 할 수 있는
어디야? 그쵸. 아크로 비스타. 네, 아크로 거기 비스타. 들어간 것만 해도 또 게다 2채나 있는 것도 나름 성공한 삶인데 대통령 부인이 됐으니까 의리의리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지. 예? 자기의 어떤 이런 레벨을 좀 최대한 높이고 싶은 거지. 그 어떤 성취욕, 명예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집으로서 구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저는 그 다른 것보다 그냥 청와대 들어가면은 그 구현이 되는 건데. 구현이 되는 것 같은데 청와대로 굳이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청와대를 집 미술관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추측을 해요. 이거 갖고 또 명예훼손이라고 할까? 아니 난 그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야. 네, 어쨌든 한남동 관사에서 음. 용산 집무실까지 짚라인 설치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그거 못 타요 그거. 교통체증 안 생기게. 아유 그거 심라인 너무 뭔가요? 표적이 될 수 있지. 표적이. 아, 표적이 될 수 있고. 지나가면은 누군가가 그거 아니어도 지금 그 관저도 그 매봉산 쪽에서 보면 다 보인다던데. 아 그래요? 아, 매봉산에서. 그렇대요. 그럼 앞으로 이제 매봉산 거기 위에 봉쇄되겠네. 네, 산책이. 봉쇄될 거래요. 거기가. 산- 네, 봉쇄되겠네. 거기서 다 보인대요. 이렇게 땡겨서 보면 아니, 다 보인대요. 아이고. 그래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가리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민폐입니다. 이런 민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무 심는 돈, 그 또 공사하는 데 드는 돈, 이런 거 다 지금 우리 세금이잖아요. 이런저런 비용 다 합치니까 뭐 조 단위로. 어. 그냥 청와대 있으면은 그 안 쓸 돈이. 돈이 한 조 단위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니 그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기 때문에 음. 어디 먼 곳에 가셔가지고 시골에 지어서 그렇게 저기 전화하고 저기 무슨 전화입니까? 그 전화 있잖아요. 그 핸드폰? 그걸로 이제 하고 하면 될 것 뭐 같은데. 전화로 저 재난 수습하시는 양반이 뭐 그거 못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혈압이 전이에요. 올라요, 예. 혈압이. 아니 대통령실 이런 개편은 결국 이제 윤핵관 축출이다. 아니, 검핵관 중심으로. 아까 말씀으로는 윤핵관과 새로운 윤핵관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윤석열이가 그 새로운 그 윤핵관을 들이기보다는 그냥 검사를 중심으로. 그건 당연하죠. 그게 검사를 중심으로.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정치인 출신들은 좀 배제하고 가장 집으로 안전하다고 돌려보내고. 생각하겠죠. 이러면은 당과 그 대통령실이 더욱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검핵관으로 해서 만약에 또 이렇게 뭐 사법이나 사정을 통한 뭔가를 통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쓴다고 하면 진짜 멀어지는 거죠. 이 근데 걔네들의 머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또 잘하고 그렇죠. 실수 없고 그런 쪽이. 그 김용태 그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더만 보니까 최고위원. 네네. 내가 고소고발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가처분 신청 안 하는 줄 아느냐. 나는 이 정치권에서의 일을 사법의 무대로 가져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뿐이다. 나 여기에 나 감명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윤핵관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게 네. 김용태를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이준석과의 흔히 그쵸, 통로로도 소통, 쓰고 그렇죠. 김용태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은 네. 일단 당장에 잡다한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는지 그 모르겠어요. 강서구의 김용태하고 다른 김용태죠. 다른 다르죠. 김용태죠. 다르죠. 네. 난 그래서 그 김용태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이 젊은 네. 정치인들 중에 꽤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 저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긴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민주당 그렇죠. 청년 정치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요? 위에서 그 선배들이 혹은 뭐 그 당 지도부가 하지 마 하면 안 해. 이 씨발 잘못했으면 치고 받아야지. 그러면서 커가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치받으면서 지금 끄고 치받으면서 있어요. 크고 있어. 장래 이 민주당이야말로 이 어떻게 이 민주당을 이끌어갈 그 정치인이 있는지 참 암담해요. 맞아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 씨발. 그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국민의힘 내에 기득권도 많이 좀 뚫렸고 그렇죠. 그런 또 이준석 등이 네. 들어오면서 혼자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뭐 천하람, 김재섭, 김용태 뭐 제법 있어요. 그 신인규 변호사도 요새 이제 나와서 그 법리적인 거 이렇게 계속 해설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큰일이야. 민주당 큰일입니다. 이 청년 정치인들 분발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도 똑똑한 애들이 아니 있는데 똑똑한 뭐해 겁이 많아가지고 저기 저 뭐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아니, 뭐야 그게 애도 교육을 아니고 안 시켜줘. 조상호 이런 애들 똑똑한데. 아니 조상호는 뭐 청년 정치지라고 보긴 어렵지. 조상호 젊어요. 40대 초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40대를 만 45세 미만이야. 미만이에요? 45세 미만이면 청년 만 45세. 정치입니까? 예, 아니 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근데 우리 조 변호사님도 참 훌륭한데 좀 네. 시원하게 한번 들이받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불이익 당하고 이준석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요, 이 진짜 대선 주자까지 가는 거야, 걔는. 갈 것 같아요. 대선 주자죠. 네. 저는 그 칠곡에 가서 자기 조상묘가 전부 다 네. 칠곡에 있다 밝혔잖아요. 네. 그게 나 나 새로운- 이제 TK를 기반으로 한 대선 주자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예. TK가 내 기반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야. 그동안은 계속 숨기고 있다가 나는 서울 노원구 출신이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TK라고 딱 야, 나서는 이거 거 어떻게 보면 감당하냐 싶어, 진짜 민주당이. 그래서 저도 늘 우리 김 PD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부산 특집 한번 하자니까. 부산. 부산 가서 우리 김용민 TV 한번 해요. 아, 알겠습니다. 기회만 마련해 제가 주시면. 부산 기반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청년 아니잖아요. 마음은 청년, 체력도 청년. 예, 아니 그 우리 저 청년 정치인들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뭐 정말 열심히 띄워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옳은 것에 자기 목숨을 걸 줄 아는 그 패기를 좀 장착하고 도전하셨으면 맞아요. 좋겠다. 그럴 때 열심히 좀 도와드릴 마음이 있는데 말이죠. 어디 적당하게 그냥 선 잘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유 그게 뭡니까 그게. 그치. 너무 좀 온실에서 지금 정치를 하는 거죠. 그 민주당은. 시발부 그리고 저기 그 뭐 주요 선거 때 대선 주자 잘 만나가지고 나 다음에 장관 할래, 국회의원 될래 이거에만 관심 있지 지역구 관리는 엉망으로 하고 지역구에서는 완전히 그래서 내놨잖아요. 또 여러 명이어가지고 많아요. 그런 화천 사람들이. 의왕의 이소영이 대표적이라고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자리 잘 찾아가요. 그래요? 바보 잘하거든. 근데 그 아무런 매갈이 없는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매갈이 없는 정치지 자기만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저 당원과 지역민에게 상처 주는 정치예요. 그렇지. 맞아요. 응? 그런 정치는 민주당 정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겪어보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부 잘하는 사람 이기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정말 다음 총선 때는 정의를 위해서 물론 정말 그 독불 장군처럼 돈키호테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당임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융화되는 면, 또 자기보다도 당을 앞세우는 그런 면도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터무니없을 때는 좀 들이받고 그냥 돌진해 나가는 이런 저돌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당이 산으로 갔는데도 그냥 보기만 하고 형님들이 다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 정치, 누님들이 허락한 청년 정치, 형님들이 허락한 청년 정치. 아니 강훈식이 누구야 누구 이번에 강병원이 박용진이 이인영이 불러가지고 이번에 출마해라 당 대표 출마해라. 그래서 출마를 해. 이 형님이 박용진 허락한 의원은 그렇지도 않을걸요. 아니 그 박용진도 불렀어. 그냥 갔을 뿐이지 그 뭐 남의 말 들을 뿐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박용진은 애가 빼겠습니다. 네. 근데 그 뭐하러 가 거기를? 그러니까 형님이 허락한 세대 교체 이거 아닙니까? 그 페미니즘의 F도 얘기하지 않는 그래놓고는 뭐 혁신해야 된다. 이따위 청년 정치 누님이 허락한 청년 정치 뭐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게? 민주당에도 아직도 뭐 청년 정치는 저는 아직도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청년 정신, 반란 정신. 야 어떡하면 좋아. 아직 거의 5학년이 아직도 청년 정치하고 있으니. 이준석, 천하람, 김용태 이런 애들이 클 때 여기는 누가 있나 싶어요. 형님 누님들이 키워줘야 크는 정치. 잘해요. 그 친구들하고 저는 방송을 다 같이 해봤거든요. 잘해요. 잘해. 네, 잘해요. 분발해야 합니다. 분발해야 부러워요, 돼요. 그 민주당은 딱 늙기 좋은 정당이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해먹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해먹으신 우리 저 X86 형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좀 그만하시고 좀 자기 아닌 다른 진정성 있는 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왜 본인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이인영 다음에 나옵니까? 글쎄요, 모르죠. 나올 것 같아요. 뭘로 나와요? 국회의원. 뭐 은퇴하기는 너무 좀 젊은 것 같고. 뭐 저는 요즘 우리 당에도 황희두, 오창석 이런 친구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창석이요? 창석이도 잘하잖아요. 오창석이 저 개그계로 간 것 같은데. 아니 뭐 정치권이 더 웃기는데 뭐. 그렇지. 그렇지. 정치권도 웃기네. 정치권도 그러니까. 웃기는데 뭐. 그렇지. 황희두, 오창석 제가 좀 눈여겨 보거든요. 네. 잘하는데. 들이받으세요. 좀 들이받고 잘못된 거 있으면 좀 바로 잡고 청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시고 그래야지. 이건 뭐 그냥 아유
뭐 하긴 뭐 사실 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이른바 97세대들이 그랬어요. 우리 X86 형님들에게 너무 기가 맞아요. 눌려가지고 그냥 형님들 그 뒤에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할 말 못하고 그게 박용진이고 그게 저기 강병원이고 그게 강훈식이었어요. 아니, 셋이 같이 묶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강병원, 강훈식이가 낫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 박용진을 너무 싫어한다. 박용진을 우리 또 엄청 형님은. 싫어하시네. 저는 이번에 전대 겪으면서 좀 그분의 내면을 저는 들여다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떨어졌다고 아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네. 야, 박용진이 이번에 저력 보여줬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 예. 자, 그래요. 박용진은 좀 빼겠습니다. 제가. 예. 비판도 할 만한 사람에게 비판해 줘야 돼요. 그래요. 아니, 저 혹시 대통령실 이 피바람이 건진 때문은 아닌지. 제가 자꾸 음모론에 빠져서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건진이고? 그게 예전에 그 8월 초에 건진에 대해서 주의보를 예. 대통령실에서 그쵸.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업 보고 건진주의보. 그때 문서 유출이 된 거 그 부분이구나. 문서 유출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네, 있었다라고 있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사회 수석실 임헌조를 비롯해서 아주 지금 피바람이 불고 그런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정보지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건진법사가 여론조사 회사 등등등 그런 어떤 기획 파트 집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단순히 우리 하는 말로 뭐 이렇게 이 방울 이거 흔드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제 현실적인 자료도 취합을 하고 해서 이 나름대로 이 기획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그 여론조사 담당자 만든 게 그쪽하고 다 좀 연계도 될 수 있겠네요. 그좀 뭐 아니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은 정보지에 나온 소문 수준이에요. 네. 근데 뭐 아니 땡 굴뚝에 나오겠습니까만은. 아니, 근데 말이죠. 그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진주의보를 발령한 건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한 곳이 세계일보고 그쵸. 이 보도 나온 시점이 윤석열이가 휴가 갔을 때. 세계일보가 또 이 법사들 굉장히 싫어하죠. 네. 자, 근데 이 건진이가 그렇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다니면은 경위를 파악해서 그렇죠. 진위를 가리고 그런 다음에 조처를 취하든지 해야지. 대통령실에서 조심하라. 개 조심. 개를 조심하라. 예, 개 조심. 이걸로 떨렁 끝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이 그 언론에 공표할 게 아니라 검경에다가 얘기할 일 아니에요? 게다가 또 우리 그쵸. 검찰의 대방이었던 윤석열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강승규 그 시민사회 수석 이 인간 이봉규 TV 나가는 이 양반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든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건진의 그 현상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무슨 너무 심한데. 그래서 이제 김영배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건진법사 전성배를 아는가 대통령실에서 기업에 조심하라는 워딩을 줬다고 하는데 공문으로 줬나 구두로 줬나라고 했더니 김대기 실장이 모른다.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출처가 아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나갔다. 네, 아니, 이미 보도가 된 건 보도는- 8월이고, 8월 초고, 8월 23일에, 8월 20, 그 후에. 후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도가 되고, 그 보도가 난 시점으로부터 그 한 보름여 뒤에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이 물어봤고, 처음 되는 얘기. 여기에 김대기 실장이 답하기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리고 불과 사나흘 뒤에 김대기 실장이 건진이 김건희와 1년간 교류하지 않았다. 안 만났다. 맞아요. 1년간 교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류했다는 얘기처럼 들리지? 1년 이전에는. 근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신업에 대해서도 그 김건희가 지인을 통해서 나랑 교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신업이가 뭐 그냥 계속해서 그냥 김건희의 위세를 그렇죠. 호가호위하면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비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건진이가 안 만난 지 1년 됐다? 자기하고는 안 만났어도 윤석열하고 만났지. 대선 선거운동 때 그렇죠. 만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믿어 그걸? 그러니까. 일방의 주장일 뿐인데. 예. 그래서 나는 혹시 이게 아닌가? 아니, 의 추측이에요. 건진이를 조심하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했다가. 뭐가 나왔단 말이지. 휴가 돌아왔어. 그때부터 이 사실은 그 비서실 족치기 시작한 족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그때부터네. 시점이었거든. 예. 건진의 어떤 그런 그 심기를 잘못 건드린 이 대통령실에 대한 그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또 건진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네. 네, 네. 예, 결국에는 윤핵관 라인에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건데. 일단은 나온 거는 문서 유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 문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뿌렸다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보도 자료가 혹시 이건가? 건진? 그러니까요. 문서 유출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네. 그런 그 협조문 같은 걸 보냈다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예전에도 그 저 뭡니까 그 정윤회 문건 같은 네. 경우도 그 박근혜가 그 완전히 그 프레임을 잘못 프레임을 원래는 이제 사실은 비선 실세에 대한 이 문제인데 네. 이 문제가 완전히 본말이 전도돼서 그 비밀이 청와대 기밀 문서가 유출됐다. 이걸로 바뀌었어. 박근혜에 의해서. 그때도 그때 맞아 네. 그랬었던 거. 그 프레임 전환에 기법이 읽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완전히 본말을 전도시키는. 이게 혹시 그 건진이를 섭섭하게 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은 아닌지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한번 없죠. 좀 취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이제 제가 그 경윤호, 홍지만, 임원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평가를 들어봤어요. 임헌조가 임헌조. 뉴라이트 출신이야.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좋아요? 평판이 좋아요. 그 경윤호는 남경필 쪽 사람 아니었나요? 아니 남경필 쪽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원희룡 쪽 사람이기도 하고 원희룡. 개혁파 이런 입장을 했고 경윤호도 뉴라이트고 임원조도 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윤호가 남경필 보호조화관을 했고 네. 그 원희룡 보호조화관도 했고 홍지만도 잘렸잖아. 네, 홍지만은 이제 같은 기자 홍씨라서 출신. 그런지 SBS 출신 같은 홍씨라서 그런지 홍준표 라인이라는 평가가 많더라고. 예.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화 운동 입장에서는 뉴라이트들을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MB 쪽 계열 MB 때 다 사람들은 뉴라이트가. 새롭게 수혈된 실력 있는 집단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 부산에 저 이름 뭡니까? 그분 뭐 있잖아. 하태경? 하태경. 하태경도 뉴라이트죠. 하태경도 네. 뉴라이트고 나름대로 좀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뉴라이트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운동권에서 좀 약간 전향한 그룹이라고 그렇죠. 봐야지. 근데 하여튼 근데 일을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때 어쨌든 뭐 이명박 정권 때 뭐 경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 뭔가 영리를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야,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에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린을 건드렸다. 야, 영린을 건드렸다. 이게 또 얼마만에 듣는 얘기입니까 이게? 응? 이럴 때는 영린 이런 좀 전통적 표현 써줘야 돼. 왕조 시대의 표현 써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서는 이제 뭐 진짜 망조가 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박근혜 그 정권 몰락하는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죠? 그때도 배신자 프레임 해가지고 그 저기 검찰총장 최동욱 내쫓고 유승민 내쫓고 지금 똑같잖아 이준석 내쫓고. 아유, 이제 또 문서 유출, 똑같이 문서 유출 나오고. 이제 나올 거 하나 남았어요. 그 뭐요? 이제 십상시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그게 나와야지. 그 제가 보기엔 육상시에서는 잘 안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육상시. 그분들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아. 검찰 식구들이 특히 예를 들자면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 출신들 두 사람 있잖아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 지금 거의 그 자리가 차관급 자리 되잖아요. 비서관이 차관급하고 1급하고 거의 어중간한 건데 실제 권한은 장관급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권력은 그 정도 자리 갔다면은 10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께 아마 충성을 할 겁니다. 심각합니다. 야, 언제 몰락할 것 같아요 정권이? 글쎄 지금 이게 내년 6월까지 이제 아마 그 당내 분란이 갈 것 같고요. 네. 제 느낌은. 그리고 이제 6월 이후 되면은 선거 국면이니까 네. 이제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지면서 몰락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음 총선은 거의 그냥 확실해요. 심판 선거다. 아, 네. 윤석열 정권. 야, 이제 5개월 지났는데 벌써 정권 심판론이 나오네요. 야, 그럴 수밖에 없는 네, 딱그 운명이에요. 2년 지나서 되는 3년 차째 될. 이미 대선 운동 때부터 윤석열 당선되면은 바로 이제 그 심판 프레임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사실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도 윤석열 심판론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워낙 민주당 당 지도부가 엉망진창이어서 그걸 살리지도 못했고, 아니 그래서 민주당 비대위- 지도부가 민주당 심판론을 막 설파하고 다녔어. 박지원이 이런 애들이 진짜 저 다음 총선 전에 그 국민의힘이 깨져야 된다고 봐요. 깨져야 된다고 보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민의힘 내의 비윤들이 대통령 탈당 요구, 인기가 없으니까 탈당하라 요구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역으로 어떤 이 권력기관과 사정기관이 동원되어서 여권 내의 국회의원들까지도 쳐내는 현상, 수사를 하는 상황들, 이런 걸로 이제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긴다. 이게 충돌하면은 저는 당이 깨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이삭 죽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삭이 흩어지도록 예.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는 정치적 이 하나의 이 통합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채질해 줘야 돼요. 저는 저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원래 민주당이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영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워낙 경험이 많고 또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기술이 탁월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크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도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데리고 올 건 없고 예. 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예. 한 덩어리 자기들끼리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것도 음. 방법이에요. 그렇죠. 한 20석 정도 조금 안 되게. 안 되게, 그렇지. 되면 안 그렇게 돼. 교섭단체는 안 그렇지, 되게. 그렇지. 애매하게. 정의당도 지금 비대위에서 이제 지금 현재 비례의원들이 다 잘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 사이즈를 그쪽이 가져가고. 에이, 절대 안 잘리고 안 잘려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사퇴 권고 투표예요. 그래서 이제 다수표가 만약에 사퇴 권고로 가면 권고를 할 뿐인데 그 말 안 걔네들이 듣고 그만두겠나? 그냥. 근데 보니까 그 누구지? 이은주 네네. 의원인가? 그 사람은 당원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나머지는 안 물러. 나머지 뭐 장혜영, 유호정밖에 없잖아. 걔네들이 뭐 그만두겠어요? 응? 어떻게 해서 얻은 배지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도 뭐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진짜 당원들이 물러나라라고 했을 때 물러나면은 정의당도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박원석 의원 같은 사람이 하긴 해야 돼.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비례대표는 아니었으니까. 예. 박원석 한 번씩처럼 뭐 저기 방송 밥도 같이 먹고 하잖아. 하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정의당. 정의당. 아이 그럼 그 형이 또 이제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또 당의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난 민주당 분 같아. 아니, 상식적으로 그 정의당이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저게? 지금 그래서 저게 정의예요? 민주당에서 다양한 그 구상들을 해야 돼요. 앞서서 말했던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도 있고, 빅텐트, 그다음에 뭐 정파 등록제 이런 것들까지 구상하면서 다양한 세력들을 앉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 원회 뭐 토론회 뭐 홍보하신다면서요. 자, 그럼 토론. 토론회 지금 하나 계획하고 계시는데 네. 허대만 위원장을 보내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포항에서 6번 도전하셨는데 7번 떨어졌습니다. 7번. 예, 8번 도전해서 7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어이구 잘못 알았네 내가. 예. 한 번은 되셨다는 거죠. 처음에 시의원인가요? 예, 시의원. 근데 이분이 계속 떨어졌는데, 그 가까스로 그 당선권까지 갔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말이죠. 예. 근데 저 어른이 그 포항의 국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포항을 사랑하고 계속 낙방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무현 정신으로 끝까지 이렇게 도전하고 마침내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셨는데 허대만 위원장의 그 유지를 잘 받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 발제를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그 20년 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됐어요. 그거는 민주당 내의 기득권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당대회장을 어제 갔습니다. 네. 일요일 날 갔었는데 이제 후보들이 허대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진짜 쌍욕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서 투쟁했던 사람들을 자신의 전당대회용 메시지로 이름 하나로 써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고요. 허대만 그 위원장 상가에 왔던 정치인 딱 기억합니다. 안민석
그 김부겸 총리, 네. 정봉주 전 의원, 박찬대 의원 이렇게 네 사람 왔다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냥 립서비스로서 이야기하고 전당대회용으로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요. 내 배지가 떨어지고 수도권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이 지역주의 정치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정말 강력한 소신이 있을 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내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쟁을 할 겁니다. 그냥 뭐 배려에 의해서 이 선거구제 개편해달라 이런 할 생각 없고요. 저는 내려가서 이 영남의 지역위원장들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민주당 탈당하자. 50명씩 지역위원장 전원 탈당해버리자. 그런 각오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초청하신 분들이요. 나소열 위원장이 보령 서천입니다. 그렇지. 지역구에서 3번 당선되고 5번 떨어졌습니다. 어허. 김태흠이. 그 다음에 이동기 위원장이 강원 속초 고성 양양에서 맞아. 5번 떨어졌습니다. 오중기 위원장이 경북 포항에서 5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우 씨가 지금 부산에서 5번 떨어졌고요. 맞죠. 예. 하기남이 지금 최다 낙선자입니다. 현재 마산에서 7번, 그러니까 6번 떨어졌습니다. 아하. 하기양은 저희 때 같이 청와대 청와대 근무했었죠. 네. 변호사가 그죠? 그나마 변호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이고 참 슬프네. 정말 예. 슬프네요. 예, 아주 훌륭한 분들이 또 저기 패널로 나오시고요. 예, 우리 박진영 교수님의 열정적인 또 발제 기대하면서 이것이 또 경상도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정치생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이은영 소장님, 우리 박진영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생쇼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